최근 맨시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극강의 맨시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리그에서 성적만 봐도요, 최근 6경기 동안 1승 4무 1패입니다. 최근 성적 자체가 매우 좋지 않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초반에 2골을 넣으면서 앞서가다가 후반 막판에 동점골까지 허용하면서 2대2로 따라잡혔어요. 물론 최근 일정이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톤 빌라 이 네 팀을 연속으로 만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매우 빡빡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맨시티가 먼저 득점을 해서 앞서가다가 따라잡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첼시전도 그랬고요, 리버풀전도 그랬고, 토트넘전도 그랬고,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맨시티의 부진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공격 장면에서 데브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좋은 킬패스나 찬스 메이킹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공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실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기록적으로 봐도 이러한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최근에 맨시티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번 시즌 경기당 2.3골을 득점하고 있고, 실점은 경기당 1.17 실점이에요. 우승을 할 때 경기당 평균 득점은 이번 시즌하고 거의 비슷한 꼴이거든요. 그리고 우승했던 시즌 중에서 이번 시즌보다 평균 득점이 적었던 시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점을 보시면요, 이번 시즌보다 실점이 많았던 시즌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하고 거의 비슷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부임했던 2016-2017 시즌, 이 시즌에만 실점이 경기당 한 골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우승을 하지 못했던 두 번째 시즌 2019-2020 시즌에도 거의 경기당 한 골 시점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즌에서는 0.7, 0.6, 0.8, 0.6 이렇게 경기당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시즌만 수비가 약간씩 불안했고, 그 흐름이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평균 실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일단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측면이 단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021-2022 시즌에는 실점 자체도 한 시즌을 통틀어 26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 20실점이거든요. 시즌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지지난 시즌의 실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수비적인 측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몰 스쿼드를 좋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하면서 애초에 트래블 시즌의 경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경기가 더 많죠. 클럽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맨시티는 경기 숫자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트래블을 했던 팀이 그 다음 시즌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쟁의 타이트함을 위해서 스몰 스쿼드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전체가 약간 지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는 라인을 올리는 팀인데, 라인을 올렸을 때 전방에서의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도 사실 전술적인 측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전방에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은 늘상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라인 뒷공간이 넓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비라인 뒷공간이 열려도 그동안 맨시티는 전방에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거나, 볼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패스가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맨시티의 수비진들이 부정확한 패스를 편안하게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체력적인 부분이 저하되면서 약간 약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높게 올라와서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렸는데, 볼을 잡는 순간 압박이 한 템포 늦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유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의 최후방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 지쳐있기 때문에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 들어갈 때 여기서 경합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비수를 가진 팀이라도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서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전방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비 뒷공간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최근에 거의 비슷합니다. 후방에서 이 장면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약간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공격수가 디아스와 싸우고 있는데 디아스의 최근의 흐름도 좋지 않아서 디아스가 싸워줄 때 이 경합에서 졌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마테타가 볼을 편안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세컨볼이 떨어질 때 빠르게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세컨볼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세컨볼 싸움도 너무나 편안하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방에 있는 맨시티의 선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볼을 잡았을 때 너무나도 편안하게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맨시티의 압박이 한 템포 늦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높게 올라와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원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편안하게 전방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와 디아스의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디아스가 여기서 뒷공간이 넓게 열려 있으니까 따라가기 힘든 장면은 맞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비해 디아스도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경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디아스를 이겨내고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데 성공을 하고요.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번째 득점 장면도 거의 유사합니다. 중원 지역에서 맨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볼을 주고받는데 압박이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고요. 역시나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방으로 패스를 찔러줬을 때 너무나도 편안하게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을 진행하다가 맨시티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결국 경기가 동점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팀의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방 압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족함이 있으니까 1대1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수비 라인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가 이번 시즌 영입된 그바르디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영입된 선수가 첫 번째 시즌에 전술에 적응하다가 자신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힘들다. 이러한 것이 이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바르디올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지 않거든요. 일단 맨시티는 포백이지만 수비 라인에서의 한 선수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3백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을 왼쪽 풀백처럼 기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 혹은 3백을 만들었을 때 왼쪽 센터백이라면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바르디올이 라이프치히에서도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시티는 라이프치히보다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바르디올의 실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PK를 얻는 장면을 보면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서 그바르디올 쪽이 순식간에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왼쪽 공간에서 맨시티의 수비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였던 루턴 타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첫 번째 시작은 전방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턴 타운이 중원을 거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맨시티가 본인의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압박이 강하지 않으니까 루턴 타운이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턴 타운이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 지역이 그바르디올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뛰어나가는 루턴 타운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그바르디올이 강하게 경합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루턴타운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바르디올이 확실하게 붙어주지 못하면서 크로스 찬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편안하게 올라가고 안쪽에서 루턴타운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아스톤빌라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맨시티의 압박이 순간적으로 한 템포 늦었어요.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볼을 잡는 선수가 그바르디올하고 경합하고 있었던 레온 베일리였거든요. 근데 이 1대1 상황에서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레온 베일리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면서 그바르디올이 끝까지 레온 베일리를 따라가지 못했고 여기서 공간이 나니까 레온 베일리의 슈팅 그리고 이게 굴절이 되면서 또 실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강팀이고 공격적인 시간이 많으니까 라인을 끌어올리게 되고 당연히 수비 라인에 뒷공간이 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수비 숫자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지도 못하고 1대1 상황에서의 약간 약점도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그바르디올에게만 수비적인 문제를 모두 다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바르디올 쪽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데브라이너의 부재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데브라이너가 있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맨시티가 아무리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라인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부터 데브라이너와 홀란드 이 두 명의 선수는 절대 내려오지 않거든요. 약간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가 높이 올라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에게 볼이 넘어가고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거든요. 이 패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상대 수비가 애초에 올라올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은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대의 공격은 약화가 된다는 거니까 맨시티가 실점 위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맨시티가 후방에서 수비를 하다가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냥 전방으로 뻥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홀란드가 있고요. 데브라이너가 홀란드의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홀란드가 정말 단순하게 볼을 경합하다가 데브라이너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데브라이너가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그냥 단순하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루 패스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의 발 앞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홀란드가 넓은 공간에서 본인의 괴물 같은 스피드와 경합 능력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대팀 입장에서도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홀란드가 있는 맨시티는 수비 라인을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맨시티가 올라와 있을 때 역습 상황이라고 해도 공격 숫자를 많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맨시티에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포든이라던가 뭐 로드리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데브라이너만큼의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건 아무래도 맨시티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이 라인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뭐 체력적인 문제부터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전방 압박에 대한 문제, 수비 라인에 대한 문제, 뭐 그바르디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부재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수비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 이 최상위권 무대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득점을 했을 때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 우승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된 축구계의 불문율이잖아요. 그런데 맨시티가 이번 시즌 실점이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맨시티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데 클럽 월드컵도 갔다 와야 되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맨시티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맨시티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보강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을 하든 수비적인 보강이 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시즌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던 맨시티의 극강의 퍼포먼스가 이번 시즌에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